고대 로마의 공화정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에 걸친 포이니 전쟁에 승리하면서 엄청난 영토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폐쇄적으로 고여버리면서 정치와 경제의 특권은 소수 권력자들이 독점하여 로마 공화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병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은 그간 명문 가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로마 원로원과 그 로마 원로원의 독주에 맞서려는 민중파도로 갈려 대립하기 시작했고, 로마 공화정의 권력이 3명의 기중에 의해 지탱되던 정치 형태를 로마의 삼두정이라고 합니다. 삼두정은 크게 1차 삼두정과 2차 삼두정이 있었는데 1차 삼두정치를 열었던 장본인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의 가문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가문이었지만 로마 원로원과는 거리가 멀어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문으로 카이사르는 민중파 출신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군인부터 여러 공직들을 맡으며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카이사르 특유의 그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호감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9년 끝내 카이사르는 로마의 집정관 콘술에 선출됩니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은 주요한 3명에 의해 지탱되고 운영되는 1차 삼두정이 형성되었는데 이 나머지 2명은 동방 원정을 성공적으로 끝내며 전쟁 영웅으로 부상했던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다르게 로마 원로원과 가까워 대대로 로마 공화정의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으로는 로마 공화정의 최대 부호 크라소스였습니다. 크라소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로마 공화정 역사상 가장 돈 많은 부자였기에 그의 사회적 입지가 남달랐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소스 이렇게 3명이 1차 삼두정의 일원이었는데 이중 집정관은 카이사르이지만 가장 어딘가 부족하고 밀렸던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전쟁으로 무언가 보여준 적이 없었죠. 카이사르는 로마 원로원을 설득하여 갈리아 원정에 나서기로 합니다. 갈리아 지방은 오늘날의 서유럽 지역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58년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이라는 로마 역사상 전설을 만들어내는 전쟁에 나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할게요.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위해 집정관직을 포기하고 갈리아 총독에 임명됩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에 대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산맥에 살던 오늘날의 스위스로 이어지는 이 스위스인들의 조상 헬베티족이 산에서 내려와 갈리아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헬베티족은 훗날 스위스 용병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갈리아로 진출하여 갈리아를 정복해버리면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었겠죠. 헬베티족은 산에서 내려와 남쪽을 통해 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로마 영토로 들어와 로마의 동맹 부족들을 공격합니다. 로마의 동맹 부족들은 갈리아 총독이었던 카이사르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카이사르는 명분도 생겨서 갈리아 원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카이사르는 우선 헬베티족이 남쪽을 통해 갈리아로 들어가려던 길목에 있던 론강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헬베티족은 로마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로마 영토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고민해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오히려 론 강변에 요새와 막루를 설치하여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버리죠. 결국 헬베티족은 론강을 건너지 못하고 차라리 크게 우회하여 북쪽을 통해 갈리아로 진출하기로 합니다. 그곳은 로마 영토가 아니기에 로마군이 본인들을 추격할 명분이 없었다고 여겼죠. 카이사르는 동맹 부족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헬베티족의 갈리아 진출 자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헬베티족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갈리아로 들어가기 시작한 헬베티족은 현지 갈리아 부족들을 마구 약탈했고 갈리아 부족들이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카이사르는 비록 로마 영토는 아니지만 갈리아 지방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카이사르는 4개 군단을 이끌고 헬베티족을 추격하며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4개 군단이라고 해봤자 약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아라르강에서 헬베티족을 따라잡습니다. 당시 헬베티족은 아라르강을 도강하고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아직 도강하지 못한 헬베티족의 후미를 격파했죠. 로마군에게 배후로 공격받은 헬베티족은 재빠르게 도주하면서 갈리아 지방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로마군도 빠르게 아라르강을 도강한 후 헬베티족을 추격했죠. 다만 추격 중 로마군의 보급이 부족해지자 카이사르는 보급 보강을 위해 프랑스의 비브라테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비브라테에서 현지 부족들의 도움으로 보급을 충당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추격을 당하던 헬베티족은 계속 로마군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차라리 카이사르의 로마군을 격퇴하자며 로마군이 있던 비브라테로 향합니다. 비브라테에서 로마군과 헬베티족의 전면전이 이루어졌고 비브라테 전투에서 로마군은 12시간을 쉬지 않고 싸우며 승리합니다.
비브라트 전투를 끝으로 헬베티족은 갈리아 진출을 포기하고 원래 그들이 살던 스위스로 돌아갔죠. 아울러 헬베티족은 로마에 충성을 맹세했고요. 헬베티족을 처리하니 게르만족 일부의 수에비족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에비족은 독일의 라인강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로마까지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에 떠나기 전 로마 원로원과 협의를 체결하여 수에비족의 영제를 인정할 테니 더 이상 남아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수에비족은 약속을 깨고 더 세력을 확장하며 로마의 동맹부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헬베티족을 처리한 카이사르는 처음엔 수에비족과 강화협정을 하려고 했지만 수에비족이 거절하면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수에비족도 갈리아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당시 수에비족을 이끌던 부족장은 아리오비스투스였습니다. 카이사르의 로마군과 아리오비스투스의 수에비족은 프랑스의 보주에서 대치하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초기 전세는 로마군이 밀리고 있었지만 로마 기병대의 활약으로 대반격에 성공하여 보주 전투에서도 로마군이 승리했죠. 정확한 숫자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때 수에비족의 전사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며 특히나 도망가는 도중에 강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수에비족이 전멸해버린 거죠. 기원전 58년 고작 한 해에만 카이사르는 비브란테 전투에서 헬베티족을 막고 보주 전투에서 수에비족을 막으며 마치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의 수호신처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갈리아 지역에서 카이사르의 입지가 올라가자 벨가이 지역에 살던 부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벨가이 지역은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르는 지역으로 여러 부족들이 혼재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카이사르가 벨가이 지역까지 오지 못하도록 연합하여 군대를 조직해 카이사르의 근거지로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벨가이 부족들의 심상치 않은 행동에 카이사르 역시 기원전 57년 8개의 군단을 데리고 북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카이사르의 벨가이 행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카이사르의 독단적인 원정이었다는 겁니다. 벨가이 부족 중 레미족은 카이사르와 굳이 싸워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며 조기에 카이사르에게 항복했고 벨가이 부족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카이사르에게 넘겨주었죠. 벨가이 부족 연합은 프랑스 북부의 악소나에서 카이사르의 로마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내 친로마 부족들에게 벨가이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벨가이 부족들의 주력군이 전부 악소나에서 카이사르와 대치하고 있는 틈을 타 갈리아 부족들이 벨가이 지역으로 들어가 곳곳을 유린했습니다. 결국 악소나에서 대치하고 있던 벨가이 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카이사르는 벨가이 지역으로 돌아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대부분의 벨가이 부족들은 카이사르에게 항복했습니다. 다만 벨가이 부족들 중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네르비족이 로마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부족들과 연합해 카이사르에게 향했고 현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사비스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비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패배 직전까지 갔으나 카이사르의 빠른 판단과 지휘 능력으로 반격에 성공, 네르비족을 포함한 벨가이 부족 연합 7만 5천 명 중 약 6만 명을 쓸어버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갈리아 몇 군데에는 로마군의 영향력 행사에 반기를 대던 부족들이 덜어 있었고 카이사르는 기원전 56년부터 자신의 부장들을 곳곳에 보내 반기를 든 부족들을 진압하고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가장 카이사르가 신경 쓰였던 곳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이었습니다. 브르타뉴 지방엔 베네티족이 로마군에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네티족을 토벌하고자 브르타뉴 지방으로 파견된 로마군 장수는 브루투스였습니다. 베네티족이 성가셨던 게 베네티족은 막강한 해군 함대를 가지고 있어서 바다 위에서 로마군을 격파하고 또 자유자재로 로마군의 공격을 피하면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공격하는 로마군 입장에서 더 불리할 테니 말이죠. 베네티족의 배와 로마군의 배는 차이가 컸습니다. 베네티족의 배가 훨씬 커서 전투력이 더 강했는데요. 물론 백병전에서 로마군이 훨씬 강했지만 바다 위에서 함대 간의 해전은 베네티족이 더 우수했습니다. 브루투스는 머리를 써서 베네티족의 배에 돛을 집중 공격해 베네티족 함대의 기동력을 마비시키고 백병전을 감행하는 전술로 모르비앙 해전에서 베네티족을 무찌르고 베네티족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맘때쯤 카이사르는 무려 10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을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자 라인강 너머 게르만족들은 카이사르의 로마군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유럽은 라인강을 기준으로 그 이남은 갈리아 지역, 그 이북은 게르마니아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여태 고대 로마의 관심사는 라인강 이남일 뿐 라인강 이북은 먼 존재였습니다.
다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으로 위기감을 느낀 게르만족 일부 분파가 기원전 55년 라인강을 먼저 넘어 갈리아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카이사르는 게르만족의 공격을 먼저 받았다며 라인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라인강을 넘어온 게르만족 분파는 자신들이 공격을 목적으로 라인강을 넘은 게 아니라 게르만족 간의 세력 경쟁에 밀려 라인강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난민이라며 카이사르에게 항복을 요구했으나 카이사르는 거짓말로 인식하고 그들을 대거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라인강 도강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강 도강은 로마 역사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자신이 라인강을 넘으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스타가 되리라 확신했죠. 카이사르는 게르만족의 분파 중 수에비족이 있던 라인강 상류 지역으로 다리를 만들어 라인강을 도강합니다. 이때 로마군 공병대가 만든 다리가 워낙 견고한 다리였던 것으로 유명하죠. 다만 과거 로마군과 싸워본 적이 있던 수에비족은 카이사르의 로마군과 굳이 전면전을 치르고 싶지 않아 있고 내륙지방 깊숙이 숲 쪽으로 도주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계속 추격하다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굳이 추격하지 않고 다시 라인강 이남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라인강을 넘었다는 기념비적인 의의는 있었지만 이렇다 할 화려한 전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카이사르도 애매한 겁니다. 이 라인강 도강 대신 카이사르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영국 원정이었죠. 당시 로마인들은 영국을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은 미개척지로 현지 부족인 켈트족만 있었고 로마인들에겐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은 섬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는 상상하는 괴물들이 사고 있다는 전설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내려올 정도로 미지의 땅이었던 거죠. 이런 영국을 카이사르가 정복하기로 한 겁니다. 카이사르는 칼레에서 군함을 이용해 도버 해협을 건너기로 합니다. 다만 날씨의 악천후로 기병대가 타고 있던 군함은 영국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보병 부대만 영국으로 향했죠. 영국의 켈트족이 도버 해안을 사수하고 있던 바람에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켄트주의 페구엘만에 상륙합니다. 상륙할 때 켈트족의 저항이 있었고 카이사르의 로마군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겨우겨우 상륙에 성공합니다. 상륙 후 로마군은 수경주를 조성했는데 역시나 켈트족의 기습을 받죠. 카이사르는 최전선에서 나서며 전투를 지휘했고 로마군도 피해는 컸지만 켈트족의 공격을 몰아냅니다. 두 차례 모두 승리한 로마군이지만 로마군은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켈트족은 카이사르에게 화친과 동맹을 제안했고 카이사르는 받아들이는 대신 빠르게 섬에서 나와 갈리아로 돌아옵니다. 비록 브리타니아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지만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공이었으며 로마 내에서 카이사르는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로마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경계했고요. 기원전 54년 카이사르는 확실하게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겠다며 다시 영국으로 향했고 이번엔 기병대까지 잘 태워서 1차 원정 때보다 2배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브리타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켈트족은 이번에도 카이사르 로마군의 상륙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압도적인 로마군의 규모를 보고 놀래서 상륙을 방해하지 못했죠. 그 덕에 로마군은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고요. 곧바로 카이사르는 로마군을 이끌고 브리타니아 내륙으로 진출, 켈트족은 카시벨레오누스의 지휘하에 로마군과 싸우며 템즈강에서 치열한 접전이 오갔습니다. 누구 하나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전조가 오가는 사이 태풍으로 인해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타고 온 군함들이 대거 훼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카이사르는 복구 가능한 군함들을 복구할 수 있는 대로 복구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이 카시벨레오누스의 켈트족을 방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켈트족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은 켈트족이 아니라 그들 내에서도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고 카이사르가 싸우던 켈트족은 켈트 부족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켈트족 내 카시벨레오누스의 정적들을 이간질에 포섭했고 결국 켈트족 연합이 와해되자 카시벨레오누스는 로마에게 항복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로써 브리타니아까지 손에 넣은 카이사르였지만 귀국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갈리아 부족 중 벨가이 지역에 있던 에브로네스족의 부족장 암비오릭스가 로마군을 기습한 겁니다. 당시 벨가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은 14군단이었고 군단장은 사비누스였습니다. 암비오릭스는 사비누스를 속여 자신이 다른 외적으로부터 로마군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오라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행군하던 사비누스의 14군단을 공격, 사비누스의 14군단은 전멸해버렸습니다. 사비누스 역시 사망하죠. 암비오릭스가 로마 군단 하나를 깨 부쉈다는 소식에 갈리아 내 로마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갈리아 부족들이 일제히 흥기했습니다. 다행히 카이사르는 여러 군단장들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갈리아 부족들의 반란을 모두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이 첫 반란의 주동자 에브로네스족의 부족장 암비오릭스는 버젓이 살아있었고 암비오릭스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카이사르는 로마 본국으로부터 지원까지 받으며 괴멸되었던 14군단을 포함해 갈리아 부족들의 배신으로 와해된 부대들을 복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기원전 53년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반로마 성향이 강했던 부족장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카이사르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갈리아 부족들을 적으로 규정 하나하나 다시 정복하는 전쟁에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부장 라비에누스에게 2개의 군단을 주고 자신이 직접 5개 군단을 이끌며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사이 지역을 돌며 대대적인 갈리아 부족 재진압에 들어갑니다. 카이사르의 최종 목표는 암비오릭스가 이끄는 에브로네스족이었죠. 카이사르는 아주 영악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 부족들에게 에브로네스족을 공격해 약탈하면 모든 재산과 전리품은 약탈자의 것임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하자 갈리아 부족들이 너도나도 에브로네스족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에브로네스족 마을이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라인강 너머의 게르만족도 에브로네스족에게 달려들었죠. 에브로네스족의 민간인들도 무수히 많이 학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암비오릭스는 남은 에브로네스족 전사들을 모으고 모았지만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암비오릭스는 라인강 너머 게르마니아 지역으로 도망갔고 후일담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의 임기가 2년이 조금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2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갈리아 부족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하기에 카이사르는 그답지 않게 실수를 해버리는데 갈리아 부족들 중 반로마 성향을 보였던 부족장들과 항복한 부족장들을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처형시켜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갈리아 내 카이사르에게 반감을 품은 분위기가 더 퍼지게 되죠. 결국 사달이 터집니다. 기원전 52년 갈리아 지역 남서부 아르베니족의 부족장 베르킨 게토릭스가 갈리아의 거의 모든 부족들을 동원해 카이사르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태 갈리아 부족들의 반란은 부족들별로 일어난 반란이었기에 카이사르는 그간 각계격파하면 그만이었는데 이번에 베르킨 게토릭스가 갈리아 거의 전 부족들을 통합해 일으킨 반란이었기에 유례없는 반란이었으며 이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종 중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우선 부장 라비에누스를 갈리아 북부 지역으로 보내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직접 베르킨 게토릭스를 상대하러 출전합니다. 카이사르는 우선 노비오둠을 함락하여 보급기지로 삼았으나 카이사르가 노비오두눔을 떠나자마자 노비오두눔의 갈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카이사르는 게르만 기병대 용병들을 데려와 금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노비오두눔을 장악했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로마군의 약점이 보급이라는 것을 파악하곤 카이사르와 전면전은 피하면서 로마군의 보급 부대를 기습하고 또 갈리아 지역 곳곳을 초토화하여 로마군이 확보할 수 있는 보급원을 차단시켜버리는 청야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군은 심각한 보급 문제를 겪게 되죠. 하지만 일부 갈리아 부족들은 대체 왜 하필 우리 부족의 땅이 불태워져야 하냐며 거부하는 부족들도 있었는데 이 중 아바리쿰에서는 베르킨 게토릭스에게 사정사정을 했고 베르킨 게토릭스는 아바리쿰을 불태우지 않기로 합니다. 이러자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보급 조달을 위해 아바리쿰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직접 아바리쿰을 사수하기 위해 로마군과 싸웠지만 전면전에서 로마군을 이기기는 힘이 들었고 더군다나 로마군은 굶주리고 있었기에 아바리쿰을 함락하지 못하면 다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에 사력을 다했죠. 결국 베르킨 게토릭스는 도주하고 로마군은 아바리쿰 함락 후 대대적인 약탈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보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카이사르는 곧장 베르킨 게토릭스의 근거지인 게르고비아로 향했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는 고지대의 진영을 만들고 우주 방어전에 돌입,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언덕 아래서 베르킨 게토릭스의 군대와 대치하며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갈리아 부족 중 친로마 성향을 띠며 카이사르의 로마군에게 보급을 대고 있던 하이두이족이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베르킨 게토릭스의 설득에 보급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로마군도 보급 부족에 시달리자 카이사르는 2개 군단만 게르고비아에 남겨두고 하이두이족을 진압하러 떠납니다. 게르고비아의 로마 병력이 줄어들자 이 틈을 타 고지대에 있던 베르킨 게토릭스와 로마군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고 로마군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다행히 하이두이족을 빠르게 굴복시킨 카이사르가 돌아왔지만 이미 로마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카이사르는 게르고비아를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철수한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아겐디쿰으로 향했고 한편 갈리아 북쪽에서 갈리아 부족들을 진압하던 라비에누스의 로마군조차 점점 밀리다가 게르고비아 전투 패전 후 카이사르의 부대가 아게딘쿰에 있다는 소식에 라비에누스도 아게딘쿰으로 가서 카이사르에게 합류했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가 게르고비아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로마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에 갈리아 전 지역에 벌어진 갈리아족들의 반란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진압해야 했던 카이사르는 아겐딘쿰에서 나와 갈리아 반란 진압에 나섰는데 베르킨 게토릭스는 카이사르를 완벽하게 제압하겠다며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있는 방향으로 진격했다가 빈게네에서 카이사르의 본대와 대치하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확실히 전면전에서는 로마군을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빈게네 전투에서 베르킨게토릭스의 갈리아 부족을 막아냈죠. 빈게네 전투 패전 후 베르킨게토릭스는 인근의 고지대였던 알레시아로 향했습니다. 전면전에서 로마군을 이기긴 힘들지만 게르고비아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똑같은 지형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게르고비아 전투 때처럼 알레시아 고지대에 진을 칩니다. 그 병력은 자그마치 8만이었죠. 한번 패배를 했던 카이사르는 이번엔 매우 신중했습니다. 로마군 하면 공병대가 매우 유명한데 카이사르는 알레시아 고지대 주변으로 방벽을 삥 둘러서 베르킨게토릭스의 군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방벽이 완성되기 직전 베르킨게토릭스는 빈틈을 찾아 일부 기병대를 내보냈고 곳곳의 갈리아 부족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갈리아 부족들이 베르킨게토릭스를 구원하겠다며 알레시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카이사르는 알레시아로 오고 있는 갈리아 부족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벽 바깥에 또 한 겹의 방벽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베르킨게토릭스와 싸우기 위해,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갈리아 부족들을 막기 위한 포위를 하면서 포위를 당하는 대단히 독특한 전황의 모양이 발생한 거죠. 이 방벽은 가히 로마군 공병대가 만든 방벽답게 매우 견고했고 카이사르는 안과 밖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친 바깥의 갈리아 부족들이 퇴각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알레시아 고지대의 베르킨게토릭스도 카이사르에게 항복했죠. 알레시아 전투를 끝으로 카이사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베르킨게토릭스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 이후 카이사르는 기원전 51년까지 갈리아 전 지역을 돌며 반란을 일으킨 갈리아 부족들을 진압했고 이전처럼 실수한 것과는 다르게 항복하거나 진압한 갈리아 부족들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가운데 그들의 충성을 받아냅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는 완벽하게 갈리아 원정을 끝마쳤고 로마 공화국의 영토는 8년간의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끝에 이 정도로 영토가 넓어집니다. 카이사르는 8년간 갈리아 원정을 수행하며 일기를 남겼는데 이 기록이 갈리아 원정기이며 이 책은 역사학자들이나 군사학자들의 필독서 같은 역사서랍니다.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착수한 카이사르는 어나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로마 북부에 머무르면서 로마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돌아오기만 하면 민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고 유례없는 대전성기를 이룩한 집정관 콘술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다만 카이사르와 오래도록 척을 지고 있던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의 기환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이사르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루고 있던 크라수스는 일찌감치 전쟁 나가다가 죽은 상태였고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회유하고 원로원파를 만들고 카이사르를 맡기로 합니다.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만약 로마로 돌아와 집정관 후보로 나오고 싶다면 기존의 군단장 직위를 포기하고 군사들은 전부 로마 북부에 남겨둔 채 돌아와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루비콘 강을 기준으로 군대를 동원한 채로는 루비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했죠. 군대가 없이 로마로 들어가면 아무리 민중들의 지지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걸 알았던 카이사르는 법안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일장 연설을 펼쳤고 희대의 명언을 남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연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를 반역자로 간주해 로마에서는 카이사르 내전이 발생했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꺾고 내전에 승리합니다. 카이사르는 군단장으로서 군사 통수권자이자 집정관으로서 정치 통수권자를 겸한 독재관이 되었는데 임기가 없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고 스스로에게 임페라토르라는 특수한 자기를 부여합니다.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종신 독재관으로 황제나 다름없었으며 훗날 나타날 로마 제국의 토대를 닦아놓았고 이 때문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황제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